여러분, 우리가 열광했던 드라마 야인시대 속 김도한을 기억하시나요? 공중 발차기 한 번에 일본 순사들이 낙엽처럼 쓰러지고 조선 최고의 주먹들이 그 앞에서는 예우를 갖추던 그 당당한 모습 말입니다. 당시 이 드라마는 시청률 50%를 넘나들며 방송 시간에는 거리에 차가 다니지 않을 정도로 전 국민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주인공의 몸짓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놀이문화까지 바꿀 만큼 그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에서는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그 화려한 전설 중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혹시 한 노년에 과장된 회고록 속에 갇힌 화려한 허상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장군의 아들이라는 칭호 뒤에 숨겨진 김도한의 진짜 정체와 드라마에선 차마 다루지 못한 그의 비참한 마지막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죽음의 미스터리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박수치며 환호했던 그 영웅적인 서사 이면에 숨겨진, 때로는 지독히도 인간적이고 때로는 잔혹했던 역사의 민낯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꾼 브라이언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우리 30대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인물, 바로 김도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제강점기 종로를 지킨 자존심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시대의 흐름을 잘못한 정치 깡패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혹은 집에서 TV를 보며 김도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나눠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는 단순히 주먹만 잘 쓰는 싸움꾼을 넘어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사자의 포효처럼 살다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가 활동했던 시절의 종로는 낭만 주먹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낭만이 흐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의리의 협객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그늘에 기댄 풍운하였을까요? 오늘 20분 영상 하나면 김도한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손에 쥐시고 저와 함께 그 시절 먼지 날리던 종로거리를 한번 걸어보시죠.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김도한의 뿌리입니다. 그는 평생을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고 드라마에서도 이는 절대적인 진실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에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가 정말 장군의 아들이라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증언마다 이름과 신분이 제각각일까요? 사실 김도한 본인의 회고록 외에는 그가 김좌진의 친자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김을동 의원을 비롯한 유족들의 투쟁으로 인정받긴 했지만 그가 거리의 고아에서 장군의 아들로 거듭나는 과정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서사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거리를 떠돌던 고아 소년에게 독립군 장군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가혹한 현실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강력한 믿음 자체가 비루한 뒷골목의 인생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끌어올린 거대한 자기암시이자 생존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과연 그는 진실을 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든 전설에 가장 먼저 설득당한 비극적인 주인공이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김도한이 수십 명과 싸워 이기는 장면을 보며 짜릿함을 느끼셨죠? 하지만 실제 기록과 증언을 종합해보면 김도한의 싸움 스타일은 결코 화려한 공중 발차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를 직접 본 사람들은 김도한이 박치기와 단 한 방의 주먹으로 상황을 끝내는 스타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드라마처럼 현란한 기술을 쓰기보다는 압도적인 체격과 기싸움으로 상대를 먼저 제압했다는 것이죠. 당시 조선인들의 평균 체격이 왜소했던 것에 비해 김도한은 180cm에 육박하는 거구의 통뼈를 가진 타고난 장사였습니다. 그의 싸움은 화려한 기술이라기보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밀고 들어오는 듯한 압도적인 물리적 위압감에 가까웠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대가 이미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반격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기술자가 아니라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가진 실전형 파이터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본 그 멋진 공중 액션의 90%는 사실 시청자들의 시각적 쾌감을 위한 연출에 가깝다는 점 조금은 허탈하실 수도 있겠네요. 특히 야인시대의 하이라이트였던 하야시와의 결투 기억하시나요? 장충단 공원에서의 그 비장한 대결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역사 속에서 김도한과 하야시는 피 튀기는 원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야시는 김도한을 아꼈던 후견인에 가까웠고
김두한이 종로 주먹계를 평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인 보스로 묘사된 하야시의 본명이 선우영빈으로 사실 평안도 출신의 조선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뒤 종로에 진출했는데 김두한을 단순히 적대하기보다는 조선인이라는 동질감과 그의 스타성을 일찍이 알아보고 사업적 파트너로서 예우했습니다. 실제 두 사람은 종로의 상권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공생했던 관계에 가까웠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시 종로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분법적인 선악구도보다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와 인간미로 얽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 최고의 주먹이라 불린 시라소니 이성순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드라마에서는 김두한이 형님으로 모시며 깍듯하게 대우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라이벌 의식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시라소니는 협객 스타일의 고독한 방랑자였고 김두한은 수많은 부하를 거느린 조직의 보스였기에 성격부터 극과 극이었죠. 특히 시라소니는 명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야생마 같은 면모를 보였는데 김두한은 그런 그를 경계하면서도 내심 동경했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실력을 진심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훗날 시라소니가 린치를 당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김두한이 주위의 눈을 피해 몰래 거액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전달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비록 거친 주먹의 세계일지라도 시대의 경랑을 함께 건넜던 사내들만의 끈끈한 의리가 실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땐 그랬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우리는 강한 힘에 열광했고 명분이 확실하다면 주먹도 정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낭만의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그 무렵 김두한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핍박받던 조선 상인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일제경찰의 비호 아래 조선 상권을 잠식하려던 일본 상인들의 행포에 맞서 법보다 가까웠던 그의 주먹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생존의 동아줄이었습니다. 비록 방식은 거칠었을지언정 그가 종로 상인들에게 받았던 신뢰만큼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약자가 기댈 곳 없던 시절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필요한 악으로서의 김두한은 민중들에게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시대적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속과장은 있을지언정 그 밑바닥에 흐르는 민초들의 지지는 김두한이라는 인물을 오늘날의 전설로 키워낸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었던 셈입니다. 해방 후 김두한의 삶은 더욱 경랑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백이사라는 단체에 가담해 우익 테러의 선봉에 서게 되죠. 드라마에서는 정의로운 투쟁으로 묘사되지만 이 시기의 김두한은 좌우 대립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피를 손에 묻힌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정치 깡패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특히 1946년 남조선 총파업 당시 파업 현장에 투입되어 무력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했던 사건은 그가 단순한 거리의 협객에서 권력의 도구로 변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휘두른 주먹이 누군가에게는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희망이었지만 반대편에 선 이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거대 권력의 비호 아래 자신의 폭력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집단적 확신이 한 개인을 얼마나 잔혹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이 시기 김두한의 행보는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김두한 인생의 가장 유명한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국회 오물투척 사건일 겁니다. 1966년 9월 22일 삼성그룹의 사칼인 밀수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김두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이것은 국민들이 국무위원들에게 주는 사은품이다 라며 미리 준비해온 통에서 인분을 꺼내 정일권 국무총리와 장기영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버렸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이 실제 상황에서 그는 국민의 사리를 가로채는 놈들에게는 이 똥물을 먹여야 한다고 일갈했죠. 당시 서민들은 법 위에 군림하던 재벌과 권력자들에게 던져진 이 오물폭탄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래, 역시 김두한답다 라는 찬사가 전국에서 쏟아졌고 이는 단순한 돌출 행동을 넘어 기득권의 부패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대변한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파격적인 퍼포먼스는 결국 그를 국회에서 제명시키고 구속하게 만들며 김두한이라는 풍운하의 정치 생명을 끝내는 결정적인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맙니다. 국회에서 오물을 뿌리고
감옥에 간 김두한은 이후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그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텅 빈 주머니뿐이었습니다. 내가 국민을 위해 똥물을 뿌렸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감옥뿐이구나 라는 그의 탄식은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많던 부하들도 화려했던 종로의 명성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말년의 김두한은 서울의 허름한 전셋집을 전전하며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평범하고도 쓸쓸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종로 거리를 호령하며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렸던 그였지만 인생의 황혼기에는 당장의 약값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종종 예전의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정릉의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2년 11월 21일 김두한은 5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싸이는 뇌출혈로 발표되었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많은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밑보인 그가 독살당한 것이다. 죽기 직전 만난 의문의 인물이 건넨 음료가 문제였다는 식의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특히 그가 정릉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건강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유혹은 증폭되었죠.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 직후라는 서슬 퍼런 시기였기에 평소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그가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딸 김을동 의원은 훗날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 누군가와 만나고 온 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단순한 병사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명확한 의학적 증거는 희박하지만 시대를 호령하던 거물이 길 위에서 허망하게 쓰러졌다는 사실 때문에 대중은 그의 죽음을 평범한 사고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김두한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혁객인가요? 아니면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시대의 유물인가요? 사실 김두한은 그 두 모습이 뒤섞인 매우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를 100% 결점 없는 영웅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낱 거리의 무법자로 치부하기엔 그가 한국 근현대사라는 거친 풍랑 속에 남긴 족적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대중이 이런 안티-히어로적 인물에 열광하는 이유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시절에 보여준 그의 거침없는 행동이 억눌린 민중의 결핍을 채워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혼란스러웠던 한국 현대사가 낳은 가장 기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영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총칼보다 주먹이 가깝고 법전의 조항보다 의리가 우선시되던 그 낭만 주먹의 시대. 국가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세상에서 스스로가 법이자 방패가 되고자 했던 한 사내의 고독한 일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와 함께한 김두한의 진짜 이야기 어떠셨나요?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며 품었던 환상이 조금은 깨졌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인간 김두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한 영웅담이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상처입고 고뇌하는 한 사람의 발버둥이 보이죠. 김두한 역시 그 시대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았던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유독 김두한이라는 인물에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중은 사회적 혼란기에 법과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조리를 단번에 해결해줄 강력한 개인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두한은 바로 그 결핍을 채워준 일종의 페르소나였던 셈입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 주먹 하나로 세상을 호령했던 그의 모습은 대리만족을 넘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울분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웅의 이면에는 한 개인의 고독과 시대가 만든 비극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시절의 향수를 기분 좋게 깨우는 동시에 역사를 바라보는 조금 더 입체적인 시각을 갖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김두한 최고의 명장면은 무엇인가요? 4달러로 유명한 말년의 협상가 모습인가요? 아니면 종로거리를 호령하던 청년 시절의 패기인가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드라마와 실제 역사가 너무 달라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직접 답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특히 당시 종로통에서 김두한을 직접 마주쳤던 어르신들이나 부모님께 전해들은 생생한 목격담이 있다면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역사 사료가 될 것입니다. 김두한이 단골로 들렀던 설렁탕집 이야기나 그가 시장 상인들에게 베풀었다는 소소한 미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브라이언 히스토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도 좋으니 친구와 대화하듯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역사를 읽어드리는 브라이언 히스토리,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주위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더 즐거운 대화의 꽃이 피어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드라마 속 김두한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 시원하게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대중의 심리학적 갈망이 투영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과거의 영웅을 해체하고 그 이면의 고독과 모순을 마주하는 일은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인물, 드라마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인간 본연의 민낯과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찾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따뜻한 이야기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두한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조선 최고의 싸움 천재라 불렸던 시라소니 이성순의 진짜 싸움 실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화려한 액션보다 더 영화 같았던 그의 실전 무용담, 특히 수십 명의 적을 상대로 공중을 날아다니며 가했던 전설적인 박치기 기술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단순히 싸움 잘하는 건달이 아니라 왜 그가 주먹들의 신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토록 강력했던 그가 동대문파의 비열한 습격을 받고 처참하게 몰락해야만 했던 린치 사건의 전말과 이후 기독교로 귀의해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비극적인 말년의 진실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낭만 주먹 시대의 끝자락을 장식한 가장 고독한 늑대의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따뜻하고 평온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역사 이야기꾼 브라이언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